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오래 사는 게 길이다. 그게 돈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 우리나라 동양문화권에서의 2인자는 데퓨티 또는 루테넌트에 가깝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2인자는 바보 취급받죠. 1인자를 보좌해주는 게 2인자인데 자기 보이스가 있고 자기 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하고 부통령 존 캘훈인데 존 캘훈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회의할 때는 내가 당신 대통령 밑에 부하지만 나도 상원에 가면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고 대통령의 뜻하고 거스르게 캐스팅 보트를 반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요? 삼프로TV 중역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중앙은행의 역사, 특히 우리 한국은행의 지난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분 우리 차현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중앙은행, 우리 한국은행의 지난 날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뭐 요때쯤 이야기를 계속 좀 해주고 계신데, 한국은행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좀 혹시 있을까요? 우리 김프로님이나 이프로님.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한국은행 하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의인 그 집회 그 도장 그거 외에 다른 그 의미를 잘 그러니까요. 못 느끼고 살죠, 사실. 돈 찍어내는 데다 요거 말고는 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말 중요한 곳이죠. 거기 책임 맡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이 있다면 한국에도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국은행이 하죠. 우리가 한국은행 내지는 중앙은행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그 자체가 재밌기도 한데 저는 그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게 그 과거 100년 동안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엉망진창이었구나. 는 걸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뭐 어떤 고의나 뭐 이런 한국은행 고위 간부를 모셔서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인류의 지식의 최첨단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리 법칙도 한 4,500년 전에는 뭐 우리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거 주장하다가 막 혼나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근데 과거의 과학은 이제 그것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 경제학의 정책 내지는 통화 정책 이런 건 마치 예전에 우리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매번 그 바뀌는 그 치열한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게 굉장히 투자에도 인사이트를 주는 게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돌다 보면 세상이 다 좋아진다는 전제를 까는 거하고 이게 실험적인 것이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투자의 시계가 달라지니까 저는 3프로TV의 모든 콘텐츠 중에
이 차현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이 중앙은행의 역사가 아이고 우리에게 제일 큰 인사이트를 주는 거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역할 끝났습니다. 저는. 네. 내가 보니까 저 아저씨 작정했어 오늘. 네. 오늘 발언 네. 다 이제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보기엔 일당 다 했어. 좀 누워서 쉬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차인 작가님 어떻게 이 두 의견은 뭐 동의? 아이고 뭐 아니고요. 송구할 따름이죠. 아 선구입니까? 네. 예.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가 그 인사이트까지 한번 제가 바르게 와. 드리도록 바르게 하겠습니다. 살기는 70년대 많이 기대하시고요.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느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하나 받았어요. 예. 김 대표께서 예. 제 설명을 듣고 물어보셨거든요. 예. 1894년 청일 전쟁 때문에 그 일본이 청나라한테 받은 3,800만 파운드 갖고 그게 미천이 돼 가지고 근본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외환 보유액이 4억 엔이었는데 5년 사이에 뭐 한 22억 엔 한 5배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파운드하고 엔하고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셨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가 가지고 원래 범생이는 숙제를 받으면 꼭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범생이의 한계입니다. 숙제를 하셨구나. 빨리 하고 네.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아이고. 이게 단타주의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범생이 사회의 모범생이 안 되는 이유가 단타주의예요. 빨리 숙제하고 빨리 칭찬받고 이제 그러는 네. 속성이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때는 근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환율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파운드가 뭐 4.87달러 정도 됐고 네. 5달러 정도. 1달러가 2엔이었어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어. 그래서 결국 1파운드가 9.74엔이었기 때문에 환율을 계산해 보면 청일 전쟁 끝났을 때 3,800만 파운드나 1차 세계 대전 직전에 3억 뭐 7천 뭐 억엔이나 이게 비슷한 거라서 결국 일본은 20년 동안 외환 보유액이 거의 늘지 않았다. 근데 5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났으니 일본이 1차 세계 대전 때 얼마나 덕을 받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저걸 보고. 네, 1차 세계 대전 때 그때 막 외환 보유가 많이 늘었다는 설명을 아마 주셨었는데 예. 그때 환율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늘은 건가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좀 1파운드가 미국 달러 4.87달러였으니까 19세기 말에 예. 지금보다 달러가 2배 강해진 거죠. 2배 이상 두 배 이상 절상된 강해진 거예요. 거고. 지금 한 1대 뭐 한 1.5 뭐 이 정도 그쯤 되나요? 되니까요. 예. 예. N은 진짜 폭락했네요. 그렇죠. 계속 지금은 뭐 100엔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도 그렇고 예. 수출도 물론 많이 하지만 계속 환율을 낮게 가면서 수출을 많이 해온 거죠. 그러니까 N 돈 가치는 예. 거의 뭐 엄청나게 따라 50분의 1 토막난 그렇죠. 건데요. 예. 네. 근데 미국 그 달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네. 경제력 때문에 점점 파운드화에 비하면 엔화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강세가 강해졌구나.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 그러면 숙제는 마치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혹시 들어가 어떻게 보도록 합격입니까? 참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아, 도장 주셔야죠. 도장 꽉 참 잘했습니다. 손바닥. 예. 아, 손바닥. 오늘 이야기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네. 너무 일제 시대 옛날 일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오늘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그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최준영 박사님의 꼭 그거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 바다 이야기가 예. 최 박사가 하는 바다 이야기가 식민지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랑 이제 맞닿아 있어서 그래요. 예. 그거랑 같이 들으시면 좋다. 예, 그렇죠. 같이 들으면 좋을 것 저희는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왼쪽에 로마 시대 때 이제 갤리라는 배가 있어요. 아, 갤리. 예, 최 박사랑 얘기하셨을 텐데 풍력도 이용을 하지만 음. 수백 명의 노예들이 밑에서 이제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배였는데 이게 이제 영화 벤허에서 노예가 된 주인공 벤허가 끌던 그렇죠. 그 배 아니에요. 이 이 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네. 식량을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결국은 바다 연안 육지 연안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 멀리 못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시대 때 이 갤리선은 지중해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게 있었고 더 결정적인 거 운송 수단으로 밥 커브를 못 틀어요.
일단 커브를 틀려면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멈춰야 되니까 놀아야죠. 속도가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커가지고 이게 뭐 전쟁을 할 때도 뭐 부딪히는 거 말고는 이게 먼저 확 가버리면 이게 삑사리가 나거든요. 이게 직선밖에 못 가요 이게.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보시는 것처럼 백곡무늬에 있는 방향타가 없었다. 이때는 예, 이 방향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방향타를 뭐 100m로 들어가서 이걸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장실에서 이제 조타실에서 이 키를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인류 바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참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이 그 우리 조직의 사장님의 우리 발전 방향에 키를 쥐고 있다. 그게 영어 키인 줄 알더라고요. 아 열쇠. 예, 그게 아니고 네. 키가 순 우리말입니다. 이 방향타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네네. 방향 우리 조직의 방향타를 선장을 맡고 있는 사장이 쥐고 있다. KY가 아니고 키가 순 우리말이에요. 이거. 네네네. 근데 우리 애들이 이걸 영어 키를 쥐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겠네요. 열쇠를 갖고 있다. 예, 방향타의 타가 키 타자입니다. 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키가 15세기, 14세기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안을 해냅니다. 네. 그게 적용이 된 배가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걸 이제 배에다 적용을 하는데 그 스페인에서 만든 배는 캐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나오는 그 큰 배. 물자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사람도 많이 싣고 그 콜럼버스가 이걸 갖고 대서양을 건넜지 않습니까? 요게 있었고 비슷한 스타일인데 포르투갈은 캐러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요건 사람이 좀 적게 타는 대신에 훨씬 빨라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만든 배는 여객기라고 할 수 있고 포르투갈에서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함이고 저거는 이제 예. 저거구나. 역사적으로 크루즈. 보면 비행기도 그렇지만 네. 여객선보다는 전투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예,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포르투갈이 이 배를 갖고 지중해를 벗어나가지고 네. 유럽인들의 꿈인 아프리카 적도 이남으로 갑니다. 네.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없었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커가지고 적도 근처에서 맞바람이 막 이게 우리 무역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뚫고 못 내려갔어요. 네. 근데 포르투갈 캐러벨 선은 이게 방향타를 만드니까 지그재그해서 아무리 맞바람이 보더라도 네네네. 적도를 통과할 수가 있었고 적도를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완샷의 희망봉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완샷에 가니까 포르투갈이 대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꽉 쥐고 스페인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우리보다 작은 나라였는데 대서양 항해권을 꽉 잡어? 이거 어떡하지? 그때 콜럼버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쪽으로 가면 인도를 더 빨리 갑니다. 희망봉 안 돌아도. 예. 근데 그러다가- 네 배는 포르투갈보다 훨씬 큰데 저렇게 뚱뚱한 배 가고 어떻게 가느냐? 믿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간 게 이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니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와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게 결국은 방향타 이 널판지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네네. 건데 이 야. 최준영 박사님이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 중앙은행 자기가 하시겠다고 이제는 왜 남의 영역을 아니 내가 그래서 동시에 모시고 나는 동시에 모셔 김시덕 박사님까지 해서 세 분을 쭉 모시면 같이 진짜 볼만한 거 나오지 지적 향연이 않겠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지는 거죠, 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다에 꺼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네. 이게 식민지 대항해 시대, 지리상의 발견, 그게 곧 식민지 정복의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그 식민지 시대를 이제 일본이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딱 야 우리 땅 따먹기 하자. 그래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알렉산드르 6세인가한테 가서 오케이 서경 46도 37선을 중심으로 네가 먼저 개발한 대서양 동쪽은 포르투갈 거, 왼쪽은 스페인 거, 오케이 하고 딱 교황 탁 도장 찍어가지고 땅을 나누는데 그때가 교황이 역사적으로 힘을 가장 많이 썼던 시대였고 그 이후에 이제 북쪽 스위스하고 독일에서 뭔 소리야? 나는 그 말에 동의 못하겠고 종교 개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땅 따먹은 건 우리는 인정 못하겠고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 네덜란드도 배가 많고 기술이 발달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덜란드는 그
둘이서 얘기한 거 개무시하고 배를 타고 자기가 몰래 이렇게 몰래 간 건 아니고 신경 쓰지 않고 인도양을 돌아가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영국은 영국대로 성공해도 자기들 만들고 그랬는데 나도 이건 무시한다 하고 버지니아주를 식민지로 선언하고 이제 교황청 우습게 하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무엇이 뭐 신대륙이 나왔다 뭐 했다 그러면은 규칙부터 정하고 이 신교도 국가 특히 영국 같은 그 경험주의 국가는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거든요. 네가 뭐라고 떠들어도 일단 찜 해놓으면 침발로 놓으면 내 건 거지 뭐 하고 두 개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뭐 포르투갈까지 합치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식민지를 점령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스페인은 신성 로마 제국의 주권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가서 왕의 명령으로 식민지를 다스리고 네덜란드는 그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네. 왕이 없었으니까 왕의 이름으로 다스지를 못하고 동인도 주식회사라는 민간인을 보내서 관리를 했어요. 회사를 보냈고 네. 영국도 처음에는 네덜란드랑 똑같은 신교도 국가였기 때문에 그 동인도 주식회사, 서인도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서인도 주식회사로 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인디안들이 다 죽여버리니까 이거 민간인 보내면 안 되겠다. 총하고 대포를 갖고 군인을 보내서 다스려야겠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을 보내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스타일이 다릅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이 다른데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직 생활에서 하는 2인자의 역할하고 관계가 돼요. 스페인은 식민지로 내려보내는 사람을 비스로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이는 왕이라는 뜻이죠. 로얄 바이스가 나온 거예요. 예, 로얄 여기 로이는 왕이라는 뜻이고 바이스는 almost라는 뜻입니다. 왕이 나는 거기 신대륙 저쪽 풍토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마늘도 다르고 잘 모르겠는데 너 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딱 두 가지만 지켜. 매년 나한테 금하고 은 얼만큼 갖고 오고 너는 나랑 맞들 수 없는 입장이야. 너는 세습을 못해. 가서 왕 노릇하는 건 좋은데 너는 내 밑에 있는 거라는 분명히 하자. 그 대신에 식민지에 가서 너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 게 스페인 왕의 입장이었고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회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가버너 제너럴이죠. 네. 총재라는 민간인이 다스렸는데 가서 매맞기도 하고 뭐 현지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 군인을 보내는데 그 군인을 부총재로 보내요. 그 부총재를 루테넌트 가버너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2인자가 루테넌트 엑스트라 개념이에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있는 듯 없는 듯 투명 인간으로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총 들고 나가가지고 확 진압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부총재 예. 개념이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2인자가 있는 듯 없는 듯 투명 인간이 2인자고 영국에서는 이제 우리 문화랑 좀 비슷하죠. 네. 그 나중에 이제 버지니아 식민지를 군인들을 보냈는데 거기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부총독이 있는데 부총독은 데퓨티 가버너라고 해서 2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lmost king이냐, 그 다음에 투명 인간이냐, 아니면 2등이냐 이게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고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동양 사회는 데퓨티나 루테넌트에 가까워요. 네네. 영원한 2인자, 14억 인구의 영원한 2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주은래 모태통 밑에서 똑똑하기도 하고 뭐 다 했지만 모태통 앞에서는 일단 작아져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도 안 밟고 가지 않습니까? 네. 주을래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5.16 끝나고 난 다음에 김종필 씨,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동양문화권에서의 2인자는 데퓨티 또는 루테넌트에 가깝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2인자는 바보 취급받죠. 1인자를 보좌해 주는 게 2인자인데 자기 보이스가 있고 자기 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하고 부통령 존 캘훈인데 그때는 뭐 포마드가 없었는지 무스가 없었는지 대통령 부통령 둘 다 머리가 이제 봉두난발인데 대통령 헤어도 정말 장난 아니군요. 존 캘훈이라는 사람이 행정부에서 백악관에서 회의할 때는 내가 당신 대통령 밑에 부하지만
나도 상원에 가면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고 대통령의 뜻하고 거스르게 캐스팅 보트를 반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요? 막판에는 내가 당신하고 성질머리가 못 맞지 않아서 일 못하겠다 하고 사표 쓰고 나가가지고 부통령이 사표 쓰고 나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상원 의원이 돼가지고 앤드류 잭슨 후반부에는 부통령이 없었어요. 웃기는 건데 두 사람이 다 성질이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존 캘훈이 반역을 했다라든지 성격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안 해요. 바이스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보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미 연준도 부의장을 바이스 체어맨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스 체어맨이 꼭 체어맨하고 금리 올리고 내릴 때 똑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 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루테넌트는 조금 더 골 때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 인간이잖아요.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하고 캐시 호출이 주지사하고 부지사였는데 주지사가 성추문 때문에 지난 여름에 사표 내고 그렇죠. 부지사가 됐잖아요. 네. 저 여자분이 사실은 뉴욕주 행정을 전혀 몰라요. 아마 출근 그동안 안 했었을 거예요. 부지사인데? 예. 루테넌트는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유고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 대리인 예, 같은 거구나. 쿠오모가 자기가 여성표 얻으려고 그냥 데리고 왔을 뿐인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지방 갑자기 정부는 그래요? 예. 그 오른쪽에 이제 더 골 때리는 케이스인데 10년 전에 이 사람도 결국 성추문 때문에 잘린 사람인데 그렇죠. 유명했죠, 저 때. 예, 엘리엇 스피처가 그 뉴욕주 검찰총장으로서 뭐 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맨하탄의 모든 금융 비리를 다 파헤쳐가지고 엄청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예, 포청천으로 소문이 나서 이제 뉴욕 주지사가 됐는데 그때 흑인 표하고 장애인 표를 얻으려고 부지사 후보를 흑인 맹인을 지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추문이 나가지고 1년 만에 잘렸잖아요. 사표 쓰고. 나머지 3년을 이 흑인 맹인이 주지사 역할을 했는데 루테넌트는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나오는 사람이라서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조직 사회에서 2인자가 바이스냐 데퓨티냐 루테넌트냐 그게 조직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주 흥미롭네 이거는. 이게 우리도 행정부시장, 서울시의 행정부시장, 뭐 정무부시장 잘 모르잖아. 그럼 대변인, 부대변인도 부대변인이 뭐 사실은 그냥 부대변인 한 20명 거지. 있잖아. 중요한 거는 종주국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종주국하고 식민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렇겠네요. 1인자와 2인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일본은 그런 생각 없이 허겁지겁 정한론을 내세워서 조선을 먹기 바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독식을 하거나 난 다음에 이제 배탈이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조선은행 이야기가 사실 그 철학 없이 남의 나라 점령했다가 배탈 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예. 일본이 처음에는 우리 지난 시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가스라 따로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네덜란드 모델이거든요. 척식 주식회사.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1910년 8월 29일이 우리나라한테는 국치일이라고 하는 날 아닙니까? 네. 대한제국이 문을 닫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그날 일본 왕이 네. 천황의 이름으로 칙령 324호를 발표합니다. 네.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예. 네. 천황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선의 일은 조선에서 해결한다. 이제 그 뜻이 이제 칙령 324호가 6개 조로 된 아주 간단한 건데 1조 2조가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근데 일본 왕이 그때 실질적으로 메이지였죠. 예. 아, 메이지였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 왕이 만든 건 아니고 네. 밑에 군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근데 도장만 찍어준 예, 거고. 도장만 찍어줬는데 네. 1조 2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1조 조선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률은 조선 총독이 명령을 내려 그것으로 다스린다. 제2조 1조에 의한 명령은 일본 내부에서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이죠. 총리가 나한테 일본 왕한테 허락을 받고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1조는 조선 총독은 조선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는다예요. 그 왕이네 거의. 비스로이죠. 스페인 모델이죠. 네. 그렇죠? 2조는 조선 총독이 내린 명령이 일본의 내국법하고 쫑이 나면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 밑에 두 왕이 있는 거네. 두 왕이 있는 이제 총리가 둘이 있는 거죠. 일본 그러네요. 총리가 있고 조선 총리가 있는 거죠. 관료 그리고 헌법학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은 이거 식민청인데 얘가 총리하고 같단 말이야? 하고 군부와 관료 사이에 갈등이 이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 천황 칙령 324조에 여기에 모든 갈등이 시작이 돼요. 이게 어디가 군부고 어디가 관료예요? 군부는 어차피 조선 총독을 조선을 다스리려면 총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인이 갈 거다. 조선 총독은 이거는 일본 기준으로 하면 국방부 이제 산하 단체니까 네. 여기에 대해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그러고 관료하고 헌법학자는 무슨 소리야? 내각이 수상이 있고 내각이 있고 내각 밑에 조선 총독이 있는 거지 하고 그 싸움이 이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조선 총독은 군인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일제 시대 때 총독 9명 중에서 뭐 2사람은 2번씩 했기 때문에 결국 7명의 조선 총독이 있었는데 이거 빨간 박스 한 3사람은요. 조선 총독으로 있다가 바로 다음 일본으로 가서 총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땅에 앉고 있어도 도쿄에 있는 정치를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아베 노부유키는 수상으로 있다가 조선 총독으로 왔습니다. 네. 이 네 사람의 관계를 보면 조선 총독하고 수상은 거의 같았다는 이야기죠. 거의. 수상을 하다가 총독으로 온 거는 진짜 그러네. 예.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전에 우리 방송했던 때 그 이토 히로부미랑 같이 마차 타고 순종한테 인사를 하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올 때는 조선 부통감으로 왔다가 그 2대 조선 총독인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일본 내각에서 어느 부처에서 조선은 이렇게 하시오고 공문을 보냈더니 뭔 소리야? 누구세요? 나 그런 공문 못 받겠는데 하고 집어 던져요. 조선 총독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천황 한 사람이다. 야, 그때 메이지 일왕이라는 게 그 네. 히로히토 아버지예요? 히로히토 일왕 아버지 아니죠. 히로히토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예. 메이지가 있고 다이쇼가 있고 그다음에 쇼와가 있으니까. 예. 아무튼 조선 총독이 그만큼 셌어요. 본국에서 보는 공문 나 못 받겠는데 집어 던져 하고 이러니 뭐 본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이 좌지우지했던 조선은행은 일본에서 봤을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컨트롤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했지만 조선은행은 대륙은행이 조선은행 너 대륙은행이나 동아은행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어? 하는 거는 완곡한 표현이 있지만 당시 일본 지배계층에서 보면
완전히 기어 오르는구나 니네들이. 야지를 놓은 거네. 예,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조선은행이 만주에 가서 장사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선은 우리한테 떡이야 혹이야. 아씨 이거 뭐지? 아니 1920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해가지고 배당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다음 해 아 그동안에 분식회계였어. 이러고 뭐 대장성에서 감사를 시작하니까 아이 뭐 부실은 완전 부실 덩어리라서 자본 잠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조선은행을 죽여야겠다고 해서 1924년에 조선은행법을 개정해가지고 50% 감자하는. 감자를 해요? 예. 처음엔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네. 조선은행을. 예.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선은행에 당연히 불만이 있죠.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여기 조선은행 총재로 있다가 대장성 장관으로 갔던 쇼다 가지에가 그 사람이 시켜가지고 니시하라 차관 시작해가지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폭로하건데 그 저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빴지만 다시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서로 친해보자고 해서 러시아 투자를 많이 해요. 일본이? 예, 일본 정부가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뭐 러시아 가면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막 수익증권 같은 거 팔고 막 그래서 러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터지면서 그거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니까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카모프라치 하려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적당한 수익률을 줍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에다 대출해 준 게 조선은행이었거든요. 그 페이퍼 컴퍼니 임원들은 다 퇴직한 군인, 전직 관료, 은행 퇴직자 이런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 같은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디립다 이 출자금 내주고 이자 내주고 하느라고 조선은행이 분실이 됐는데 내가 폭로하랴? 뭐 누가 잘못했는지 까볼까 뚜껑 까볼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를 조선은행이 인수해 준 거구나. 그렇죠. 예. 조선은행은 부실의 원인을 저기 폭로하려고 그런 거고 포인트를 맞춘 거고 일반 대장성은 야 원인이 어떻게 됐든 너 봐, 네가 한 짓을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봐봐. 너가 부실이 나가지고 너희가 일본 사람은 세금으로 2천만 원 떼어주고 일본 사람들이 노후생활 보장하려고 만들었던 저축 우편예금으로 6,900만 원 대출해줘서 조선은행 너는 일본 사람들의 혹이야 혹. 그거 대장성은 결과를 본 거고 조선은행은 원인을 본 거고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막 싸우다가 대장성이 오버액션을 합니다. 조선은행 이놈의 자식들 말 안 들어? 아예 조선은행 없앤다. 없애는 법률까지 만들어서 조선은행을 해체하고 경성에다가는 상업은행 하나 만들어 놓고 지방은행 하나 만들고 그 여러 가지 특수 기능은 몰아가지고 도쿄로 갖고 와서 도쿄에서 특수은행 하나 만든다. 즉 조선은행권을 없애버린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깜짝 놀래요. 아, 그건 아니지. 지금 조선은행 해체해주면 우리 일본이 못 버틴다. 그래서 타협하기를 오케이. 조선은행은 죽이지는 않고 반만 죽여서 쩔름바리를 만든다.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버린다 하는 걸로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일본 대장성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910년 8월 29일 그날 만들어진 천황의 명령. 일본에서 천황은 오류가 없거든요. 무오류거든요. 천황이 한 말씀 한 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이. 근데 관료들하고 헌법학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황이 잘못하신 것 같으네. 이 말은 못하고 그 말을 뒤집기 위해서 조선은행법을 바꿔가지고 감독기관을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도쿄에 있는 대장성으로 옮깁니다. 즉 칙령 324조 제1호에 의했었던 조선의 일은 조선에서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에 있지만 도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해서 천황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거든요. 이건 일본 헌법으로 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군부에 대한 문민의 승리인데 이게 1925년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조선은행법의 개정이 이게 조선 안에 있는 뭐 은행 하나의 일이 아니고 종주국의 그 사상 체계라든지 헌법 체계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중앙은행 얘기가 재밌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메이지 유신 때는 그 서구 문명을 들여오면서 치고받고 피의 투쟁의 시기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이쇼 시대라고 그 다음 왕은 일본 내에서 뭔가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도 서양식으로 좀 해보자. 평등 선거 해보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좀 해보고 이제 침략 전쟁 좀 그만하고 남녀 평등 좀 하고 신분 차별 좀 없애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던 마지막이 1925년 조선은행법 개정입니다. 천황도 잘못했으면 법을 고치는 거고 그걸 그거 아무리 군인들이 점령하는 일본 조선 총독부도 그거 뭐 내각의 통솔을 받아야지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궁중석차 천황 앞에서 줄 쓸 때 누가 1번 2번 서열이죠. 서열. 의전 서열. 예, 뭐 그 전에는 왜 서열이 없었겠냐마는 황실의제령이라는 것을 26년에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총독은 총리 다음이니까 1번 대훈위가 이게 천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2번 총리, 3번 추밀런 의장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조선 총독이 사실상 넘버 3였었는데 법을 바꿔서 너는 넘버 6야 하고 이제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문민에서 문이 더 위다. 그러네요. 예. 국내 대신보다도 미치네. 예. 국무 그러니까 대신 이런 거. 조선 총독은 형식상 저 장관보다는 아래다. 이제 이거를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센 거죠. 조선 총독이 그런 위치였었는데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그 운동이 간또 대진이 나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제 좀 사회가 우경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 지금의 일본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경화가 되잖아요. 예, 1923년 간도 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도 그랬어요. 그래서 25년에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45년 패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일본의 국채를 변혁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놈은 잡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 무정부주의 운동, 조선의 독립운동 반쯤 죽인다. 그리고 사상 탄압, 고등계 경찰, 뭐 사상 검사 이런 게 이때 막 나오거든요. 조선은행법 개정은 이런 운동으로 우경화되는 직전에 있었던 그 문민 운동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마지막 절정이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 헌법 체리계까지 갔는데 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조선은행법 25년 조선은행법 개정이 그 뭐 우리나라에서 일이 아니고 그 일본에서 더 난리가 났었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양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각국의 2인자로 사는 법에 대한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차현진 작가님께서 진짜 우리 나이 때 딱 생각해야 되는 성찰을 주신 것 같아요. 2인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에? 윗사람 비위도 못 맞추고 자기가 바이스를 잘못했다면 칼 맞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너무 루테넌트 투명 인간처럼 하면 저 인간 뭐야 하고 바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림자를 밟듯이 안 밟듯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 붙는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부 안 붙는 사람이 부 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그렇죠. 그 시스템이 예를 들면 그 부 달린 사람도 꽤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사실 뭐 본인도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냥 부 없는 사람이 무조건 인사권 다 갖고 있고 이러면 뭐 하고 싶다고 한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그러니까 다른 뭐 역사들도 재밌었습니다만 그 부라는 거 거기에 어떤 의미들로 이렇게 다르게 발전해 왔는지 바이스냐 루터넌트냐 또 하나 뭐였죠? 데퓨티. 데퓨티가 엑스트라. 데퓨티는 그야말로 세컨맨이라는 뜻이고. 세컨맨. 거기 이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렇게 이제 좀 바이스가 영국, 미국, 영미계. 그러니까 원래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나온 거죠. 왕 전통에서 왔던. 자, 그럼 우리 차현진 국장과 함께하는 우리 중역회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